이번 시간에는 보현의 가족치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계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료 초기에 확대의 가족을 포함한 가족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가계도를 사용을 하는데요. 가계도의 구조는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가계도란 3세대 이상 걸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와 그들 간의 관계를 도표로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가족에 관한 정보가 도식화되어 있어서 복잡한 가족 유형의 형태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가계도를 그리는 동안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치료자는 초기의 과제이므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치료자는 가족으로 하여금 가계도를 그리는 경험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배려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치료자는 가계도를 그린 후에 가족에 대한 각자의 견해와 느낌을 나누도록 도와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계도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넘어가겠는데요. 가계도는 보현의 이론을 기초로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의 정서 체계를 도식화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족 관계나 기능의 유형을 도식화함으로써 원가족과 어떤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도 면담은 체계적인 질문을 쉽게 할 수 있어서 치료자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가족 자신도 체계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점을 바라볼 수 있어서 치료적인 효과도 높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가계도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가족 구조를 도식화합니다. 가계도는 각 가족 구성원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까지 생물학적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도표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 성원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데요. 가계도의 뼈대인 이 가족 구조를 도식화하게 되면 여기 안에 가족 구성원의 이력, 즉 연령이나 출생 및 사망 시기 또는 직업이나 교육 수준 또는 종교 그리고 학력이나 직업 등 그리고 신체적인 어떤 상처나 학대가 있었는지 그리고 알코올 어떤 중독 이런 성향이 있는지 그리고 가족의 어떤 현 주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족 생활에 중요한 사건들, 과도기, 어떤 관계에서의 변화, 큰 변화들, 그리고 이주한 거, 그리고 상실된 거, 그리고 성공했던 거, 어떤 큰 사건들을 그런 정보들을 덧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 관계를 표현하는데요. 이 단계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어떤 추론에 근거한 작업인데 이것은 가족의 보고와 치료자의 직접적인 관찰에 근거해서 각 가족 구성의 관계를 도식화하는 것입니다. 이 가족 구성원의 이 두 사람의 다양한 관계를 각각 다른 선으로 표현을 해내면 되겠습니다. 어떤 그런 기호적인 것들은 가계도를 표현하는 방법들 표시하는 기호들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계도를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가족 내의 상호작용과 인간관계를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바뀌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유형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도는 이러한 유형의 반복을 예측 가능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개인은 세대, 그리고 연령, 성 등의 가장 일반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족 체계에 대해서 조직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 구조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개인의
기능이나 관계의 유형,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갈 새로운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한 세대에서 일어난 일은 다음 세대에서도 되풀이 되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즉 현재 문제 행동이 핵가족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나타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가계도에서는 이처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되거나 또는 변화하는 가족의 구조, 관계, 그리고 기능의 유형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계도는 치료자가 가족 체계에서 주요한 삼각관계를 파악해서 그러한 삼각관계의 유형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어떻게 계속되는지 살펴봄으로써 그들을 변화시킬 전략을 설계하는 데도 도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계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보엔의 자아, 분화, 척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아, 분화는 정신내적 측면과 대인관계에 관련된 개념, 그리고 감정과 사고를 분리시키는 능력인데요. 따라서 분화된 사람은 사고와 감정 사이에 균형을 이룰 수 있고 자제력이 있고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보엔에게 있어서 자아 분화는 어린이가 어머니와의 융합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의 정서적 자주성을 향해 나아가는 장기적인 어떤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아 분화를 정신내적 측면에서 볼 때 지적 기능이 정서적 기능에서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분화된 사람은 사고와 감정을 분리시키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둘 사이에 균형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자제력이 있고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자아 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은 확고한 자아를 발달시키지 못하고 거짓 자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돼서 일관된 신념을 갖지 못하고 또한 독립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분화되지 못한 사람은 자율성과 자주성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과 융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정서와 지성 사이의 융합이 클수록 다른 사람의 정서적 반응에 융합되기 쉽고요. 정서적 융합은 분류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렇게 융합된 사람은 확고한 신념과 확신을 고수하지 못하고 이성적인 사고가 아닌 감성적인 바탕에 둔 의사결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보엔이 정리한 자아 분화라는 것은 개인의 성장 목표이자 치료 목적으로 정체감을 형성하고 자기 충동적 사고와 행동에서 자유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분화는 자아 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아 분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항들이 있는데요. 그 문항들을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점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는 자신이 정한 그 번호를 합해서 점수를 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9번부터 13번까지는 그 선택한 번호의 반대로, 즉 다시 말해서 2번 아니다를 선택하셨으면 점수가 3점이 되겠고요. 1번 전혀 아니다를 선택하셨다면 4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점을 내신 다음에 그 총점을 가지고 수준을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해석할 때는 점수가 낮을수록 융합이 되어 있고 높을수록 분화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융합인 경우에는 자아 수준이 낮은 단계이고요. 따라서 나와 타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가족을 하나의 덩어리, 즉 융합된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분화와 융합의 특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분화된 사람은 사고와 감정의 균형을 이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제력과 객관적인 사고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친밀과 정서적인 접촉을 하면서도 확고한 자아 정체감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분화되지 않는 사람은 즉 융합된 사람은 감정으로부터 사고를 구별하기 어렵고요. 객관적인 사고나 자제력이 부족하고요. 다른 사람과 융합하려는 경향이 있고 감정과 사고 사이에 융합이 클수록 다른 사람의 정서적 반응에 쉽게 추종을 하고 이성보다는 감정에 의한 의사결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융합은 분화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융합된 사람은 확신과 신념을 고수하지 못하고 남의 인정을 많이 추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아 분화 정도를 측정을 했으면 그 측정된 점수별로 자, 이제 각각 특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화 지수가 가장 낮은 경우, 즉 1단계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주위 사람의 감정이나 반응에 민감하고 의존적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아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이 어렵겠고요. 긴장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심한 정서적 애착을 보이고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또한 불안이 심해서 망상증이나 우울증이 오기 쉽겠고요. 그래서 때로는 정신적인 치료가 요구되기도 하겠습니다. 이 1단계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융합이 돼서 감정적이고 자신의 사고가 침잠되어 있겠습니다. 또한 삶의 에너지가 대부분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에 충족되지 못할 때 정서적인 반응에 다른 사람의 욕구에 그런 욕구를 받고자 하는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불안 정도가 높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의 사람은요, 자기 신념과 의견은 있지만 긴장과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영향을 많이 받아서 쉽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생활은 관계 지향적이고 대부분의 에너지는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용되고 또 자기 존중은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고 타인이 인정해주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일 것 같고 타인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형편없는 사람으로 여길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또한 거짓자가 높고 감정 조절에서 어려움을 자주 느끼고요. 학습이나 심신수련이나 명상 등을 통해서 상위 수준으로 진입이 유용하겠습니다. 그들은 감정 표현에 예민하고 다른 사람의 분위기나 표현이나 자세를 해석하는 데 예민하고 감정의 직접적인 표현이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 쉽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의 사람들은요, 보통 자아 분화 수준으로 보통 수준인데요. 하지만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징후를 발달시킬 수 있고요. 하지만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을 만큼 사고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성이나 이성 조절이 쉽고 타인과의 갈등에서 회복이 비교적 빠르겠습니다. 이 수준은 일반인 수준에서는 최고의 단계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의식이 잘 발달되어 있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서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융합되지 않으면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자신의 내적 관점이 자유롭고 동시에 타인에 대한 배려와 귀를 기울일 줄 알겠습니다. 최상의 리더십을 보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편적으로 일반인에게는 좀 보기 어렵고 깊은 심신 성숙을 이룬 종교인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수준은 높은 자아 수준으로 사고와 감정이 분리되어 있고 높은 독립성을 가지고 거의 완성된 성숙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에 신념이 뚜렷하고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칭찬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대가 현실적이고 적절한 현실감과 이상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보인의 가족 치료의 사례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교재에 나와 있는 사례를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치료의 진행 과정은요. 첫 번째, 1회기 때는 보통 부부가 같이 어떤 상담의 구조화나 목표를 같이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 1회기 때는 또한 가계도 그리기를 작업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계도 그리기 작업을 통해서 치료자와 함께 가족이 세대를 통해서 어떤 흐르는 정석 과정의 역동들을 같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치료자는 부부가 인식하지 못하는 불안과 서로에게 융합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관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2회기나 3회기 정도에는 각각 개인 상담, 개인 치료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가계도를 토대로 원가족의 역동과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패턴을 좀 더 구체적으로 깊게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2회기 때는 2회기나 3회기 정도에는 미분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정서적, 심리적, 행동적 특성들과 문제점들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어린 시절 부모에 대해서 느꼈던 애착 불안과 그리고 분노의 감정들을 인식해 볼 수 있겠고요. 자아 분화 수준을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만약 2회기, 3회기 동안 부인을 상담을 했다면 4회기, 5회기 정도는 남편을 개인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 들어가서 이제 부부가 같이 또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6, 7회기 정도에는 부부가 원가족 전체가 포함된 가계도를 설명하면서 부부 모두 각자의 원가족 안에서의 부모 애착 불안으로 낮은 분화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불안이 증가되고 부부관계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킬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부부에게 각자의 성격과 원가족 내에서 형성된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인해서 내면의 욕구와는 달리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을 인식시킬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의사소통 방식으로 보혜인이 제시한 I 포지션이라 해서 나의 입장 표현하기라는 것을 교육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회기에는 이제 8회기나 10회기 정도에 다시 부부에게 핵가족 감정 체계에 대한 인식을 시켜서 부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부부의 변화 행동을 탐색하고, 그리고 탈삼각관계, 즉 삼각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I 포지션, 아까 말씀드린 나의 입장 표현하기라는 표현하는 의사소통 방식하는 것을 시연을 하거나 교육을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핵가족 감정 체제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핵가족 감정 체제에서 분화 수준이 낮아지면 부부 사이가 감정적으로 되고 감정 반사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부 중 한 사람은 피하고 다른 한 사람은 쫓아가는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서로 감정적으로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핵가족 감정 체제란 가족이나 부부들이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감정의 질을 말하는데, 분화 수준이 높으면 감정 컨트롤이 잘 되지만 불안이 크면 무의식적으로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과 융합이 되고 투사가 되면서 그 사람의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의 감정을 많이 느끼게 돼서 그걸 표현함으로써 또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들면서 분화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부부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담이 끝나면 부부 생활을 하면서 갈등 생활이 일어날 때 갈등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연습을 하도록 과제를 내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각자 알게 된 것을 다음 회기에서 표현해보는 그런 과제를 내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회기에는 부부에게 앞으로 갈등 상황이 일어날 때 부부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탐색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회기나 2회기 때 부부들이 그렸던 가계도를 다시 그려서 그것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알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치료 후에 가계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가계도를 통해서 부부는 부부 각자의 원가족 안에서의 융합이나 또는 미분화 또는 정서적 단절 그리고 삼각관계 등을 알아보고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결과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부부 1인 체계가 2인 체계로 확립이 되어 갑니다. 이 부부 2인 체계의 변화는 또 부부 각자의 변화로 이어지는데요. 부부가 2인 체계를 확립하게 되면 자신들의 부정적인 정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와 부모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고 부모와의 밀착 관계를 벗어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삼각 구조 관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부부의 변화는 분화 수준은 부부 분화의 수준은 높아지고요. 또 불안 수준은 낮아져서 부부 갈등 대처에 할 수 있는 힘이 그만큼 또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료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면요. 첫 번째, 부모의 애착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부부는 어린 시절 엮이는 가족 속에서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인식하면서 부부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 부모의 양육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부부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분화 수준이 변화가 되는데요. 초기에 부부가 심리적 의존이 강한 상태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이지 못했지만 상담이 진행되면서 부부가 각자의 분화 수준을 인식하고 자신들의 미분화된 원인과 현재 문제점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부부가 각자 독립적인 영역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이 증가하면서 의존성은 상당히 내려가죠. 그래서 분화 수준은 그만큼 높아지겠습니다. 세 번째는 불안의 변화가 생기겠는데요. 부부는 결혼 후에 지금까지 불안이 상대방에 의해서 일어나고 서로에게 탓을 하게 되면서 서운한 감정들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불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부부 각자의 원가족에서 이어온 만성 불안이 부부 생활에서도 나타나게 되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결과 부부의 분화 수준을 높임으로써 불안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부 갈등의 변화가 생기겠는데요. 부부는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해서 서로의 감정을 이해받지 못하면서 갈등하게 되었고, 낮은 분화 수준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융합되고 비합리적인 정서 체계를 가지게 된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부부 각자의 부부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서 각자의 개별성과 연합성을 구분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부의 갈등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계도를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가족 구성원들을 표현을 하는데요. 남자는 사각형으로 표현을 하고요. 자, 여자는 원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가계도 안에서 중심 인물, 즉 부부 치료에서는 부부가 되겠죠. 그래서 남자는 사각형을 2개, 여자는 원을 2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각형과 원 안에 X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각형과 원 안에 그 가족 구성원의 나이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그 관계 표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줄이 하나일 때는 소원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줄이 2개로 표시되어 있을 때는 친밀한 관계 표시가 되겠고요. 줄이 3개로 표시되어 있을 때는 밀착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그재그로 표현을 하는 것은 갈등 관계가 되겠고요. 이렇게 줄 3개와 지그재그가 같이 있을 경우는 융합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가로줄 사이가 끊긴 거는 이별이나 단절을 의미하고요. 가로줄 사이에 2개의 선이 있을 경우에는 이혼이나 별거를 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 세대들의 그 구성원들, 즉 1세대, 2세대, 3세대를 그리는 방법은 자, 이렇게 부모, 즉 1세대 아래에 2세대, 그리고 그 2세대 아래에 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녀들을 표현하실 때는 왼쪽부터 나이가 많은 순으로 왼쪽부터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계도를 그려서 가족 구성원들을 그려서 그 관계 표시를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요. 지금 치료를 받으러 오신 부부를 표현을 해보자면 남편이 되겠고요. 그리고 부인이 되겠습니다. 즉 지금 가계도를 작성하고 있는 주요 인물이 되겠죠. 그리고 아내 입장에서는 시부모님이실 경우에 돌아가셨다면,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다면 이렇게 X 표시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혼을 아내 입장에서 친정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면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이는 요 기호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이를 적으시면 되고요. 자, 남편과 부모 그리고 남편과 자녀들 간의 관계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줄로 표현이 되는 것은 밀착 관계였죠. 밀착 관계이고, 그리고 세 줄과 지그재그가 합쳐져 있으면 융합 관계가 되겠습니다. 줄이 하나일 경우에는 소원한 관계고요. 줄이 두 개로 표시되어 있으면 친밀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같이 살고 있는 동거 가족을 또 표현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현재 동거하고 있는,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을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계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